정신치료의 현재, 오늘날 유럽의 정신 상황과 정신치료와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모험을 회피하고 한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유럽의 심적, 정신적 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이 과연 정확하고 진실에 상응하는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엄청난 사건의 참여자이자 동시대인으로서 오늘날 유럽의 형언할 수 없는 정치적 세계관적 혼돈의 한가운데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또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정신치료의 영역을 더 좁게 제약하고 세계의 절반이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겸손한 전문가의 외딴 영역에 우리의 학문을 제한해야만 하는가. 그 겸손은 인정할 만하지만 그런 제한이 신문의 치료라는 정신치료의 본질과 일치하지 못할까 두렵다. 정신치료의 개념에는 그것을 어떤 범위에서 해석하든 엄청난 요청이 들어있다. 즉, 신문이야말로 모든 행동과 인간 의지에 의해 일어난 모든 사건의 근원지가 아니던가. 무한히 넓은 마음의 영역에서 임의로 한 조각을 떼내어 그것을 소위 정신치료의 사사로운 놀이터라고 선언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의학은 신경증과 정신병과 같은 특수 영역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것은 치료의 실제 목적을 위해서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신치료가 스스로의 문제를 단순히 기법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학문의 문제로서 이해한다면 이러한 인위적인 제한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학문 자체는 경계가 없고 전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전문 분야는 없다. 진정으로 학문이라고 지칭하려면 이웃하는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같은 고도의 전문 기법도 처음부터 이미 부분적으로는 거리가 먼 다른 과학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과 인격을 단지 한 단면으로만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문이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는 하나의 전체라는 사실은 아마 신체 질환에서보다 정신적 장애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환자가 신경증 때문에 우리를 찾아올 때 특수한 부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신문 전체와 세계 전체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며 신문은 이 세계에 의존하고 있고 이 세계 없이는 절대로 신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신치료는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세계와는 아무 관계없는 신성시된 전문 영역 안에 틀어박힐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영역일 것이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즉, 환자는 어떤 세계에서 왔으며 어떤 세계에 적응해야 하는가. 세계는 초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으로는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다. 개인적인 것을 강조하는 심리학은 인간의 개인적인 요소가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만 타당하다. 그러나 인간을 세계의 일부로 보는 한 그는 세계, 즉 초개인적인 것, 하개인적인 것을 그 안에 지니고 있다. 그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부대는 전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초개인적이고 하개인적인 것에 속한다. 분명히 부모의 인격은 어린애에게는 최초이자 외견상 유일한 세계이다. 그러나 인간이 유아 세계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틀림없이 신경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완전한 상태로 들어서야 할 위대한 세계는 더 이상 부모의 세계가 아니고 초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미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 유년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형은 더 이상 진짜 아버지가 아니며 언니 역시 진짜 어머니가 아니다. 부부는 원래 서로 낯선 사람이고 서로 다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족 출신이다. 더구나 아이들은 부모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도록 강요한다. 부모들은 전에는 유아적 태도를 가지고 남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만 했고 자신들은 어린이의 역할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모든 이득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런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삶의 에난치오드로미 대극의 반전, 식의 경과는 아이의 한 극단에서 부모의 다른 극단으로 태도가 변하도록 강요한다.
어린이에서 부모로의 변화는 어린이라면 면제받을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가치를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자, 여기까지 그러나 우선 여기서 조금 멈춰서 클리어하지 않은 것을 우선 좀 클래리파이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처음에 나오는 얘기 중에 오늘날 유럽의 정신 상황과 정신치료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그러한 모험을 회피한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죠. 왜냐하면 현재 유럽의 심적 정신적 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이 과연 정확하고 진실에 상응하는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아마 영문으로 보면 좀 클리어해요. 영문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probably no one would be blamed for shrinking from so bold a venture. 그래서 어떤 면은 유럽의 현재 심적 정신적 상태에 대해서 유럽의 정신사회나 정신치료와 관계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좀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숙고하고 거기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아주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아마 비난받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for who could guarantee that the picture he has formed of the present psychological and spiritual plight of Europe is true to reality. 그래서 어느 분이 유럽의 현재 상황에서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현재 심리적이거나 영성적인 유럽의 어떤 아주 유럽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영적 고통을 어떤 형식으로 자기가 설명해낸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누가 그것이 정확한지 어쩐지를 아무도 개런티할 수 없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어서 누군가가 설명해낸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그 설명 자체를 정확하다고 누구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가, 누군가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다고 아무도 그걸 공인해 줄 수 없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유럽의 심적 정신 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이 과연 정확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 유럽의 그 당시에 어떤 심리적인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이나 어떤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경우에 그 설명 자체가 정확한지 어쩐지를 자기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상황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은, 누구나 부모가 되면 처음에는 자기 아이 노릇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전이기 때문에 다 어정쩡한 태도로, 한편에서는 과거에 어린 시절에 자기 모습을 간직하고 싶지만 실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 부모 역할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리가 옹색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아마 나중에 하고 있죠. 그래서 대극의 반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우리 보고 부모 노릇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부모 노릇에 익숙해요? 아니면 아이 노릇에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됐지만 우리도 아이이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아주 융이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성인이라도 불완전하다. 그렇죠. 우리가 성인이 돼도 지금
저도 가끔 생각하는 게 어린 시절에 그 우리 어려서 가족끼리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형제 자매끼리 모여서 즐겁게 살던 그 시절이 생각나면은 음,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그 편안한 곳에 그 아늑한 그 인바이러먼트가 가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가 그 속에 아, 정서적으로는 그 속에 남아있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있죠. 되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무의식 중에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별한 지도 꽤 자꾸 이제 멀어지는데 그렇다고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되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는 부모님은 자기 대상으로 계속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내적 대상으로서 부모님은 우리가 계속 우리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 그다음 벗어나지, 예 맞습니다. 벗어나지지 않죠. 그렇게 안 되죠. 오히려 저는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 부모님들의 그 살아오신 날들이 너무 이렇게 애틋하고 너무 이렇게 안쓰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처음 들어가면서 그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부모님 나이가 돼야 이제 겨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랬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야속하게 할 때 우리가 너무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아이들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감당할 수 우리도 그 당시로는 어떤 통찰을 가지거나 정서적으로 그걸 이해하거나 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아직 우리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그걸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통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알아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자기들로서는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자꾸 강요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따 당하게 돼요. 음, 그건 아마 임상에서도 내담자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가진 통찰 중심으로 접근할 때 오는 저항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정서적인 그러니까 지적인 통찰을 넘어서 정서적인 통찰에 이르러야 이게 어떤 치료 효과나 상담 효과가 나는데 정서적인 통찰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발달 단계가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인위적으로 우리 지적 통찰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서적인 통찰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적인 접근을 계속하게 되면 엄청난 반발이 오는데 그 반발이 이제 저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봐서는 명백한 것인데도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수긍하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들로서는 수긍이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 예 말씀하세요. 그 내담자들 만날 때 제 인식의 범위에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역전이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타고난 성향 자체가 욱하고 이렇게 버럭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파타치가 나면 어떤 질문을 아주 손목같이 찌르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다음 세션에 와서 나한테 막 따져요. 그 정면에서 그날은 못 따지고. 근데 따질 수 있는 환자들은 괜찮아요. 그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건 인터벤션이 정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뜨끔하죠. 그렇지만 또 거기서 고백할 수 없잖아요. 어, 맞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고백할 것이 아니고 그때는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누구 씨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일단 긍정해주고 예. 근데 나는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들렸구나.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접근을 그렇게 하지.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당신의 정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라고 얘기가 되잖아. 어, 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 말 또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이런 것 때문에 불편했다고 그런 불편함을 저에게 설명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로 받아야 돼요. 다음번에 꼭 그 멘트를 하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제가 저는 잘한다고 애를 쓰고는 하지만 이런 실수를 가끔 하는데 혹시 다시는 경우가 있으면 꼭 나한테 지금처럼 얘기를 가능하면 다음 세션이나 그 세션에서 꼭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부모 역할의 위치에서 사람들이 잘하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하는 어떤 멘트들이 부모의 예. 그게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의 아이들에게는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반성했어요. 그게 치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잘 이렇게 실생활,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겪는 거와 예. 책으로 읽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르죠. 이론과 실제는 예. 너무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제 말씀하실 때 겉으로는 반항을 못하거든요. 막강한 파워에 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속에서는 엄청 반항을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반항했을까 했더니 한편 들어보면은 그 부모님이 부모로서 역할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오히려 자녀들하고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 본인들의 정서를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들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그래가지고 그 자녀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받아줘야 되는데 왜 내가 말하지도 않는 부모의 마음을 읊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지나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부모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애가 부모한테 말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역전되는 거예요. 예. 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 어른이 어른으로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실상으로는 아이가 되어서 나이 어린 부모에게 자기의 정서를 강요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게 자기 오케이. 부모로 전이가 일어나 버린 거죠. 오히려 아이 보고 자기 부모처럼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근데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의외로. 근데 그런 실수가 이게 문득 생각을 안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툭툭 나와버리는 거야. 그렇지. 상처 받는지도 모르고 상처를 받고. 네. 그렇죠. 지금 우리 강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어떤 우울증 여성인데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과부예요 어머니가. 근데 말끝마다 네가 나를 이해 안 해주면 누가 이해해 주니 그런데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이분은 싫은 거야. 싫죠. 나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니?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는 누구한테 얘기하니? 바로 엄마가 그런다는 거죠. 엄마의 정서는 지금 딸에게 하소연하고 있잖아. 네가 안 들어도 그렇죠. 누가 들어주지? 그러니까 네가 내 엄마 노릇해 이 얘기잖아. 그러네요. 근데 그게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전능해져야지라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걸 말하지 않는 속마음도 너희들이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버리니까 말 그대로 애가 어른한테 투정하는 마치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면 안 들어주는데 자기 애들한테는 자기의 부모의 힘으로서 그걸 강요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법률에서는 특별 권력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이 특별 권력 관계에 있으면은 꼼짝을 못 하잖아요. 상명 하복 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강요는 아이들로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강요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로서는 자기 마음도 살피기 어려운데 애가 어른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이 불편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태스크죠. 우리 한 교수님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할 얘기는 별로 없고요. 예. 무서운 사례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막 떠올라가지고. 뭐가 떠올라요? 네, 특히나 제가 저희 부모님 보면은 너무 제 자식, 어떻게 건방진 얘기로 제 아이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요. 예. 건방지다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관계,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관계들이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는 그가 학교나 선생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학교에 다니면서 객관적 시간의 개념, 의무와 의무 이행, 낯선 권위 등의 개념을 갖게 된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객관적 현존이 그 어린이의 마음에 들든 말든 그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삶 속에 점점 더 밀려 들어온다. 여기서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부모의 세계가 도움이 될 만한 기간을 지나 연장되면 언제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유아적 세계를 큰 세계로 옮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되고 신경증 치료에서 나타나는 전이조차 기껏해야 중간 단계이며 개체는 여기서 어린 시절부터 집착하고 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외부 현실에서 부모상의 투사를 멀리 떼어놓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 작업은 현대 정신치료의 가장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사람들은 이전에 부모상이 그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체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부모상을 투사 상태에서 분리시키고 외부 세계로부터 거두어 들일 수는 있지만 초기 유아 시절에 습득된 모든 것들처럼 그것은 원래 생생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투사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데 그곳이야말로 대부분의 투사가 유래된 곳이다. 부모의 상들이 더 이상 투사되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기 이전에 다른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다. 즉, 현대 심리학이 제기한 문제가 현재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이 없었던 옛날에 비추어 새로운 사실인지 아닌지, 옛날에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혹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다. 과거의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정신치료를 정말로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어떤 공식화된 표현을 찾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는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으며 의식의 증가와 더불어 그 변화는 주관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이행을 인간이 가능하게 해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일반적인 정신치료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가장 원시적 단계에서 이미 정신적 이행이 실현되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떤 단호한 조치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사춘기의 성년식이나 결혼, 출생, 장래 풍습을 들 수 있는데 원시적이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단계에서 매우 정확히 조심스럽게 유지되는 이 모든 의식들은 우선 인생의 이런 순간에 위협하는 정신적 손상을 피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며 또 숙련식을 치르는 사람에게 삶에 필요한 준비와 교훈을 주는 데 기여한다. 원시종족의 삶과 번영은 실제로 의식을 전통에 맞게 성실히 실행하는 데 달려있다. 백인의 영향으로 이러한 관습이 실종되어 가는 곳에는 종족의 고유한 삶은 중단되고 그 종족은 시온을 잃게 되며 붕괴되어 버린다.
이에 관련하여 특히 기독교 선교의 영향에 관해서는 의견이 매우 엇갈리고 있다. 나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본 바로는 비관적인 느낌이었다. 더 높은 운명화된 단계에서 우리는 위대한 종교들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본다. 우리에게는 세례, 견진성사, 결혼과 장례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개신교에서보다도 카톨릭 의식 속에서 훨씬 더 원천적이고 생생하며 더 완전하다. 우리는 또한 여기에서 어린이의 부모 세계가 풍부한 유추 상징을 통해 어떻게 분리되어 가는지를 본다. 즉, 가부장적 질서는 성인을 정신적 탄생과 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아버지인 교황과 어머니인 교회는 가족의 부모이며 일부의 기독교도가 거기에 반대하지는 않는 한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 품에 안는다. 발달 과정에서 부모상이 파괴되어 효력을 잃게 된다면 그러한 질서는 그 존재 이유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전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활동적인 부모상과 또한 소멸되지 않은 어렸을 때의 감정이 이런 질서의 품 안에서 의미 있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발견된 것이다. 이 밖에도 교회의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은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때그때 개혁하도록 배려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사와 고해성사를 지적할 수 있다. 성찬식은 원래 식구들이 모여 앉아 신이 함께하는 가운데 식사를 하는 가족 식탁이고 멀리 옛날 기독교 시대까지 소급되는 성스러운 관습이다. 모두가 아는 이 같은 사실을 더 상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단지 이전 시대의 시몬의 치료가 현대 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인간 삶의 동일한 기본 사실을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는 부모상을 얼마나 다르게 다루고 있는가? 종교는 그것을 해치하거나 파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제거될 수도 없고 제거되어 이루을 것도 없는 삶의 사실로 인식한다. 종교는 부모상이 엄격한 전통의 가부장적 질서의 틀 안에서 변화되고 고양된 형태로 계속 종속하게 만든다. 이 전통은 수십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생생하게 연결되어 유지되어 온 것이다. 전통이 개개인의 유년기의 신혼을 떠맡고 유지하는 것처럼 또한 그것은 인류의 유년기의 신혼을 수많은 살아있는 흔적들로 보존해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는 가장 커다란 정신적 해악, 즉 원시 종족뿐 아니라 문명인에게도 위험한 뿌리로부터의 단절을 예방한다. 전통의 해체는 때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항상 상실이며 위험이다. 그것이 정신적 위험인 이유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서의 본능적 삶이 바로 전통의 관습에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신념이나 관습은 본능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이 상실되면 의식이 본능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 의식은 이로써 뿌리를 상실하게 되고 표현을 상실하게 된 본능은 무의식으로 되돌아가며 무의식의 에너지를 강화시킨다. 에너지는 그때그때 의식 내용으로 흘러넘치게 되며 그럼으로써 뿌리로부터의 의식의 단절은 비로소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비밀스러운 배후에서 우러나온 힘은 의식의 오만함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나 열등 콤플렉스로 나타난다. 어떤 경우든 균형 장애가 유발되는데 이것은 바로 정신적 손상에 가장 민감한 배양지이다. 자, 여기까지 조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같이 나눌 만한 부분을 조금 나누고 가죠. 아마 굉장히 중요한 문명 얘기 그리고 종교 얘기가 이 속에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의식과 본능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의식의 뿌리를 상실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신념이나 관습은 본능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념이나 관습이 갑자기 상실되게 되면
적절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발전적으로 변화되는 건 좋은데 갑작스럽게 관습이나 신념이 차단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상실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의식이 본능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식이 그 뿌리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 의식이 뿌리를 놓쳐버린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던 본능하고 의식이 차단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석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이 과거에 어느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서 다른 아메리카나 혹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유럽에 있는 분 입장에서는 이 미개하다고 봤겠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관습이나 풍습 이런 것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그런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아마 그게 크게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그런 과거의 뿌리로부터 단절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문화 전체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한 내용을 조금 나누면 좋겠어요. 아마 이 속에는 종교 속에 남아있는 어떤 과거의 전통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마 그래도 종교 쪽이죠. 그래서 전통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지금 융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현실에서도 지금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뿌리 없는 사람들, 그래 자기의 의식과 어떤 면에서는 관습이나 신념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던 본능과 의식의 연결이 상실되면서 어쩌면 이때 무의식이 강화돼 버리고 의식화된 부분이 점점 줄어지고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위험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교수님 사실 이해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요. 그렇죠. 쉽진 않은데. 본능의 뿌리를 둔다는 게 어떤 메시지일까? 본능의 뿌리를 둔다. 어떤 이게 신문과 연결이 되는 얘기.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융이 하고 있죠. 이게 어떤 본능과 본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것과 여러 가지 관념하고 연결돼 있다 얘기를 아마 한 적이 있죠. 그게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그래서 그런 우리는 일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과 이런 사고, 관념, 철학적인 사고나 종교적인 태도나 이런 철학적인 태도가 우리가 의식화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본능과 어떤 것들은 함께 움직인다고 보여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집단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도 다 연결돼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능이라는 것은 본능이 발현되는 부분도 있고 본능이 통제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어떤 철학적이나 종교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그냥 넓게 전문 시간으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본능과 연결돼서 어떤 정서나 생각이나 태도가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유리돼 버린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이 본능 자체하고 유리되고 그러니까 우리 의식적인 것들이
본능과 이렇게 잘 연결돼 있어서 움직였던 건데 그 뿌리하고 단절되니까 의식은 의식대로 지금 자기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의식 입장에서는 의식에 남아 있는 것이 미닝을 상실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어떤 관습적인 어떤 태도를 반복하면서 그 속에서는 어떤 정서와 연결이 되고 삶의 태도, 철학적인 그걸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시인들도 굉장히 종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태양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그리고 어떤 면은 어떤 종족은 태양을 숭배하면서 자기 종족은 태양이 가까이 있는 굉장히 고산 민족에 대한 얘기가 어느 글에 나와요. 고산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은 태양을 숭배하면서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자기 부족이 맡고 있다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민족 어떤 종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이 서산에 떨어진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에게는 태양은 신이죠.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관찰할 때는 태양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 세계는 빛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떤 초목도 자랄 수 없고 그래 풀이 자라지 못하면 동물도 살아날 수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하는 거죠. 그래 이 자연 속에서 사는 이 종족 입장에서는 태양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위협으로 느낄 수 있겠죠. 우리 한민족에도 민족 서로가 있죠. 홍익인간이라는 당군 신화가 있죠. 세상을 구하겠다는 이런 숭고한 뜻이 있죠. 근데 이 태양을 잘 그 이튿날 떠오르도록 이게 돌보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이 민족 입장에서는 이 태양이 신이고 이 태양을 돌보는 자기들의 그 관습, 태양이 떠오르도록 하는 그것이 어떤 형식이건 이분들 생각할 때는 이 유아적인 전능감 같은 것이 관습화될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리추얼을 개발해서 그 리추얼을 잘 하게 되면 태양이 떠오르는데 만약에 그 리추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 자기들의 역할은 이 세상을 이분들은 이 세상을 구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을 잘 보필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홍익인간하는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전통 속에 숨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날 이게 미신이라고 그러고 다 폐쇄시켜 버리면 이분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상실돼 버리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의 미닝이 의미가 사라져 버렸죠. 그럼 이 세상을 사는 의미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은 이 무의식의 원천과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무의식 속에서는 무의식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본능, 인스팅트도 있지만 그 본능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정서나 어떤 판타지나 어떤 태도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본능과 이 무의식의 세계들이 단순하게 본능만 있는 게 본능과 짝지어져 있는 또 어떤 것들이 의식에 하고 연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본능과 의식이 분리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가 분리됐다고 볼 수 있겠죠.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단순한 본능과 함께 항상 짝지어져 있는 여러 가지 관념이나 신념이나 어떤 사고체계, 정서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 있는 거죠. 그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뭔가 이 의식의 단절, 본능과 의식의 단절이라고 할 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정서라든가 어떤 타고난 뭔가 이런 그 인간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많은 여러 가지 관념이 형성되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뿌리라고 뒀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울타리가 돼주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겪을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토대에서 뭔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존재감을 느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만약에 진짜 이런 어떤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의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념들이 다 미신적이고 유아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 완전 붕 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교로 말하면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기독교의 어떤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은 그 원래에 가지고 있었던 무의식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맥락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관계성이고 또 하나의 관계성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성 또는 이웃이라는 것이 꼭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의식이라든지 종교적 관념이나 어쩌면 도덕 윤리가 그 고상한 도덕 윤리가 이루어져 왔는데 어느 때인가 사람들이 그걸 버려버리고 관계성이 깨어지고 나니까 남는 게 뭐냐면은 욕동이 남아있거든요. 본능적인 욕동이. 그래서 삶의 태도가 뭐냐면은 관계성을 지향하던 것이 내적 대상과의 관계성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되냐면 욕동을 앞서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서 이전의 종교는 관계성이 중심이었다면은 그 이후의 종교성, 네, 쉽게 말하면 타락한 종교성에서는 욕공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의 종교가 되어버려서 실상의 종교의 모습이 아니게 되더라는 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는 그 미신이라고 하기 전에는 관계성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들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웃과의 관계 쪽으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무속신앙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 죽은 자와 산자와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계성 쪽으로 움직였는데 어느 때인가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충족감을 위해서 하는 의식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말 그대로 이제 미신이 되어버리고 미신을 타파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그 앞서 말했던 그런 무의식의 그 관계성을 지향했던 무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단절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오히려 비인간화가 되어버리고 관계가 파편화되어 버리는 그런 삶 자체가 올바르게 가지 못하고 왜곡되고 뒤틀려 있고 이런 사람으로 간다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융이 의식과 어떤 면에서는 융이 다른 곳에는 잘 우리가 알아듣기 쓰는데 여기서는 의식과 본능의 단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의식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의식이니까. 근데 의식화된 것은 무의식에 발원하는데 항상 인스팅트 본능과 어떤 무의식적인 것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본능이 발현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무의식에 있는 본능과 짝지워져 있는 어떤 사고나 신념이나 관념이나 정서가 함께 짝지워져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게 의식화되지 않겠어요? 일부가? 그러니까 본능과 어떤 의식이 오면서 어떤 경우는 본능을 충족하고 싶은 욕구로 드러나지만 어떨 때는 이게 이런 욕구를 함부로 만족시켜서는 안 돼라는 슈퍼이고로 기능할 수도 있겠죠. 무의식에 있던 것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허용하는 그걸 달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드러날 수 있는 또 한쪽에서는 이게 자유를 규제하는 통제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리미테이션 어떤 제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능과 같이 커플되어 있는 어떤 사고들이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함부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금기, 터부나 이런 리미테이션과 연결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원시민족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관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 질서의 틀이 그런 여러 모습으로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어떤 터부라는 형식으로 어떤 것은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떨 때는 이럴 때는 여기에 금주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산모가 출산을 하면 바로 네. 금주를 집 앞에 걸죠. 거기에 뭐 고추도 달고 뭐 잘 기억을 안 고추하고 뭐 몇 가지를 다는데 그것이 남자다 여자다를 표시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 출입하지 말라는 금기예요. 이게 터부를 거기에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어떤 위험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신 같지만 이 관습은 굉장히 과학적인 관습이었던 거죠. 산모를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환경적인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도체 원시 과학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중동에서 보면은 어떤 우리 조개나 그러니까 조개류 또 돼지고기 이것은 아마 종교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그 열대 지방에서 이런 것을 함부로 먹게 되면 탈이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터부 종교적인 어떤 율법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그 원시 과거의 사회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어떤 중요한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부모상은 우리의 그 자기 대상이라고 우리의 자기 대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근데 이 자기 대상을 그러니까 어떤 부모 원상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우리에게는 부모의 이마고가 있는데 종교도 결국 부모의 이마고를 보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과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시몬이라는 표현을 하고 스피릿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종교도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호하면서 종교 안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오랫동안. 근데 그것이 지금 실패하는 경험들을 이게 1941년도에 스위스에서 발표한 논문 같아요. 1941년도니까 유럽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죠. 전쟁 속에 2차 대전이 아마 진행되고 있을 때 다행히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에서 어떤 전쟁의 그 비극을 겪지는 않고 있지만 세계 전체가 지금 불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큰 위기 속에서 유럽의 사람들의 정신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치료자들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큰 질문을 가지고 아마 국제 스위스 내에 어떤 치료자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마 발표한 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상과 맞물려서 유럽에 있는 분들이 처하고 있었던 정신적인 그 영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융이 자기 소신을 밝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수천 년 역사의 유럽 문명을 돌이켜보면 정신적 교육이나 치료에 대한 유럽의 이상은 부모상을 인정하는 것에 바탕을 둔 가부장적 질서였으며 또한 여전히 대부분이 그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것에서도 그의 의식이 얼마나 혁명적 입장을 취하는지 개의치 말고 가부장적 또는 위계질서의 태도를 갖춘 정신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정신은 본능적으로 이런 질서를 고수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부모상이나 어린이의 정신적 효과를 없애려는 우리의 시도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전의 물음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그것은 부모상이 투사를 거두게 된다면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어떤 개인이 투사와 운반자로부터 부모상을 분리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며 이것은 우리의 정신치료가 성공한 확고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부모상을 의사에게 전이하는 경우는 문제가 더욱 어렵다. 이 경우에 분리는 심지어 결정적인 드라마가 될 것이다. 신상이 더 이상 한 인간에게 밀착되어 있지 않다면 그 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독교인 최고의 아버지로서의 교황은 신에게서 직무를 부여받는다. 그는 봉사의 종이며 그러므로 상의 전의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땅에 있는 어머니인 교회를 향한다. 그러나 뿌리가 단절되고 전통이 파괴된 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버드 대학의 머레이 교수는 내가 이전에 피력했던 경험을 확인하면서 광범위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유대인에게서 콤플렉스의 빈도가 가장 컸음을 증명해 보였다. 두 번째는 개신교였으며 세 번째가 카톨릭 교인이었다. 세계관이 정신의 안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해력의 종류의 방법, 다시 말해서 관이 인간과 인간의 정신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사물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즐거움 또한 사라지고 결국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 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역으로 견딜만하고 할 수 있게 되겠는가. 천재적인 의사였던 파라셀수스는 이론하의 기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바는 의사는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질병을 이해시키고 질병관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의사에게는 치유를, 환자에게는 건강의 회복을 또는 최소한 아름의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약간의 병은 정제의 불길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질병의 이해를 갖는 치유력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십분 활용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카톨릭 교인을 치료한다면 전이 문제의 경우에는 의사로서 내가 지니는 직권으로부터 물러나서 이 문제를 교회로 넘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비카톨릭 교인을 치료한다면 이러한 충고는 가로막혀 있어 나는 의사로서의 직권에서 물러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상을 적절하게 넘겨줄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성적 통찰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나는 바로 이성적인 아버지이며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아버지인 것이다. 자연뿐 아니라 환자도 역시 공포를 갖는다. 그는 부모상이나 어린 시절의 시몬이 희망도 미래도 없는 과거의 험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전율한다. 그의 본능은 전체성을 위해서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어야 한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는 투사가 완전히 철회되면 별로 사랑하지 않은 까닭에 더욱 성가시게 하는 자아 내에서 겉보기에는 무한한 고독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안다. 이미 이전에도 그 상황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순수한 이성에서 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부모와의 지나친 개인적인 결합에서 벗어난 카톨릭 교도는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는 교회의 비위에 어렵지 않게 회귀할 수 있다. 개신교의 보다 새로운 변이들 중에 하나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다시 진정한 종교성에 도달한 개신교도들도 있다. 다른 모든 사례는 그것이 지나치게 강제적이고 흔히 해가 되는 해결에 이르지 않는 한 전이관계에서 흔히 말하듯 막혀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그럼으로써 자신에게나 의사에게 최상급의 인내력 시험을 마련한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아가 된 부모 없는 상태가 갑작스럽게 추락한 것은 그것과 관련된 무의식의 갑작스러운 활성화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즉 정신병적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사의 철회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부모상으로 분리된 내용을 통합하는 것은 무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이 심상들이 어린 시절에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어른이 된 나이에도 항상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을 통해 무의식은 현저히 에너지 증가를 획득하는데 이 에너지 증가는 의식 내용이 무의식 내용에 의해 강하게 결정짓게 됨으로써 바로 눈에 띈다. 오직 나뿐인 존재 속에서의 고립화는 역설적으로 꿈이나 환상에서 비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내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정신분열성, 정신병을 구성하는 재료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이 상황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투사를 통한 객체와의 유대여서 자아를 분리하는 것은 이 중에서 의사로 향한 전이가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데 과거의 개인 환경과의 관계에 용해되었던 자아가 집단적 무의식 내용으로 용해될 위험에 빠진다. 이 의식 저편으로 이제 외부 세계에서 죽은 부모와 그들의 상이 들어갔고 이전과 똑같이 용해하는 투사 경향을 행사한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항상 기적처럼 경탄에 맞지 않는 치유적인 보상 효과가 나타난다. 집단적 무의식에 용해될 위험한 경향에 맞서서 반대로 같은 집단적 무의식에서 역작용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뚜렷한 상징들이 특징인 중심화 과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과정은 새로운 인격 중심으로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먼저 상징들을 통해 자아보다 우월한 것으로 특징 지어지고 나중에 경험적으로도 자아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심을 자아에 포함할 수 없고 자아보다 높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것에 자아라는 명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기라고 불렀다. 이 자기의 경험과 체험은 인도 요가의 최상의 목표여서 인도의 지혜의 보물로에서 자기의 심리학에 관한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기 경험은 우리에게서나 인도에서나 주지주의와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런 경험에 이르는 과정을 나는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다. 내가 고전적 요가를 연구할 것을 추천하는 것은 내가 그들이 지아나 부디, 묵티 또는 그 외의 마술적 언어를 들으면서 무화경에 빠져 눈을 굴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해서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요가 철학에서 실제 유용한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자료는 동양서적이나 그 번역서에서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게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서양에서 대등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도 아니다. 나는 다만 요가와 비슷한 서양의 지식은 접근하기 어려워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가를 추천하는 거다. 이와 비슷한 서양의 지식은 감추어져 있고 일교적 규율을 통해 그리고 그 바닷길에서 헤엄치는 터무니없는 것들을 통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다. 즉 연금술에서는 서양적인 명상 요가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단으로 여겨져 고통을 겪게 될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숨겨두고 있다. 그러나 연금술은 심리학자들에게는 인도 요가보다 엄청난 장점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연금술에서는 관념 내용이 거의 결정적으로 풍부한 상징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다. 이 상징성은 오늘날 우리의 환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데 나는 연금술이 개성화 과정의 상징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연금술은 내가 자기라고 명명한 것을 부패하지 않는, 즉 더 이상 용해될 수 없는 물질, 하나이자 단순한 것, 다른 것으로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것, 그리고 동시에 보편적인 것으로 표시한다. 16세기에 어떤 연금술사는 이것에 대우주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였다. 현대의 소견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표현과 일치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보시면 여기서 이고라는 이희라는 이 자와 구별해서 자기라는 영어를 쓴 왜 내가 자기라는 표현을 쓰는가를 여기서 융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셀프 사이콜로지를 코웃의 셀프 사이콜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셀프 사이콜로지의 원조는 여기서 융이라는 게 드러나죠. 셀프 사이콜로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코웃이 독립을 했지만 실제 셀프에 대한 깊은 이해
최초의 이론화가 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융이 얘기하는 이 독일어의 셀프스트라고 하는 것, 이게 결국 자기인데 이 자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을 융의 다른 쪽에서는 제2호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넘버 2 퍼스널리티. 이고 의식적 자아라고 하는 conscious ego를 넘버 1 퍼스널리티라고 하고, 이 셀프라고 하는 자기를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자기이죠. 우리는 타고난 자기라고 하는 어쩌면 인격의 중심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인격적인 중심체가 있는데 그 중심체를 셀프라고 명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셀프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이 셀프가 스스로를 발현해 나가는 과정,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이 속에 나오겠죠. 셀프의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인디비주에이션이라는 과정으로. 어쨌든 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융이 얘기하는 융의 용어고, 다른 분들은 자기 실현,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다른 후학들이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개념들은 어떤 면에서 융이 또 그 이전에 이런 개념은 융 스스로가 만든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여기서 요가의 개념 나오죠. 인도에 있었던 요가의 개념, 그리고 연금술 속에 감춰져 있는 세상적인 명상 요가라는 부분, 또 우리가 다른 책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동양의 우리 역경이나 이런 저술 속에 녹아 있는 도교의 어떤 철학, 도교의 영성, 이런 것들이 이 공통되는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융이 그걸 자기의 정신분석적인 그리고 영성적인 어떤 이론으로 스스로 더 발달시킨 것이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첫 과목 융이나 두 번째 호흡이나 다 크게 봐서는 우리가 셀프 사이콜로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보이죠. 우리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 어쩌면 자기가 알아가자 거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가 실현돼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쪽에서 본다면 이게 발달심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타고난 셀프가 실현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 이 셀프가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의 온 목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아직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셀프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융의 얘기를 한다면 넘버 1 퍼스널리티인 conscious ego, 의식적인 자아가 여기 협조해야 되는데, 이거 협조하지 않으면 이 셀프 자체가 자기를 실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의식의 세계에 있어서.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자기의 실현 과정이라고 저는 조금 이해하고 싶어요. 오늘날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시종일관 자연스러운 발전의 길을 추적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경험, 단순한 그렇게 있음의 경험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은 윤리적 요구로서 우리가 1941년 가을에 그의 서거 400주기를 기념한 바 있는 진정으로 스위스적이며 진정한 연금술사인 파라셀수스의 다음의 격언이 표현하고 있다. 고유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향한 길은 대단히 힘들며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연금술사들은 그것은 가장 어려운 길이라고 말한다. 여하튼 우리는 이제 겨우 발전의 시작에 서 있으며 이 발전의 기원은 고대 후기 그리스로 그 시대의 삶은 중세기 내내 어둠 속에서 할 일 없이 살아가던
기이한 존재에 불과하였으며 고독한 기인에 의해 대변되는데 거저리, 밀가루에 꼬이는 벌레, 거저리로 불리운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래도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로저 베이컨, 파라셀수스와 같은 사람들은 현대 자연과학의 아버지이며 그들의 정신은 전체 교회의 권위를 흔들어 놓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연과학의 정신에서부터 현대 심리학이 자랐는데 심리학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명분술에서 시작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손재주는 다만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각 환자의 작업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수만이 심리학적 작업의 지식과 경험을 얻는가를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 교회의 치유적인 제도의 붕괴와 약화는 위협적으로 진행되고 신뢰할 만한 권위의 상실은 서서히 세계관적 정치사회적 무정부주의를 초래하였는데 이것은 가부장적 질서에 익숙해온 유럽인의 심원에는 거슬리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개인의 의식화와 인격 성숙을 향한 출발은 아직 그토록 약하며 역사적 필연성에 비추어 전혀 중요하지 않을 정도이다. 유럽 사회의 질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권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고 우선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서 유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생겨났다.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 신권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절대적 노력을 기울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국가도 독점적 전체성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몬의 신비주의는 자연의 신비주의 또는 파라셀수스가 자연의 빛이라 명명한 신비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국가라고 불리는 정치적 보편성에 완전히 편입됨으로써 대체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길이 열리는데 그것은 부모상이 모든 것을 부양하는 자 그리고 모든 사고나 의지를 결정하는 권위로서의 국가에 투사하면서 가능해진다. 학문의 목적은 사회 집단에 기여하고 사회 집단의 목적을 위한 물질적 유용성에 따라서만 평가된다. 자연스러운 정신 발달의 자리에 어떤 집단의 권력 추구에 기여하고 대중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정치적 태도가 들어선다. 그것은 시대를 연결해 주면서 문화 가치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정신의 태도가 아니다. 유럽인에게 뿌리내리고 있는 가부장적 위계 질서에 대한 동경은 이런 방법을 통해 적합하고 구체적 표현을 찾는다. 이 표현은 군중 본능에는 너무나 잘 일치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관점에서 볼 때 문화에서 해가 되는 수준에 고착된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서로 엇갈릴 것이다. 정신치료가 과학의 기초의, 즉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 그것은 편견 없는 학문 연구를 통해 얻은 인식에 발맞추어 인간을 독립된 존재로 도덕적인 자유에 이르도록 교육할 의도를 공표한다. 또 개체가 어떠한 조건들에 순응하겠다고 생각하든 이것은 항상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겨나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 즉 국가가 우선하기를 주장하는 한 정신치료는 불가피하게 어느 특정한 정치체계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목표를 위해 교육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가장 높은 사명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추론에 대하여 인간의 최종 사명은 그의 개인적 실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지향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 없이는 개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틀림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반론은 가볍게 처리될 수 없다. 개체가 공동체 덕분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항상 그렇게 존재해 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원시 종족에서 비의적 죽음을 통해서 개체를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과거와의 동체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 종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남성 성년시를 볼 수 있다. 혹은 모든 개체성이 왕이라는 인물 속에서 극치에 이르며 개별적인 인간은 이름도 없는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문명 같은 고대의 문명을 본다. 혹은 우리는 이름이 지닌 개성이 그 이름을 갖는 사람의 무가치함을 대를 이어서 보상하는 전체 가족을 관찰할 수 있다. 스승의 이름을 이어받고 그 뒤에 겸허하게 번호만을 달아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버리는 일본 예인들의 세대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신적 내용의 원래의 투사에 근거를 둔 이러한 고태적 환상과는 반대로 기독교에 부인할 수 없는 위협도 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불멸의 영혼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왕이라는 유일한 인간만이 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 개혁이 개별적인 영혼의 최고 가치를 왕이나 그와 같이 선택된 인간에게 투사하는 것을 거둬들임으로써 인간 의식과 문화의 진보를 어느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가를 여기서 설명한다면 너무
너무 길어질 것이다. 여기서는 인간 존재의 본성에 있는 의식성, 도덕적 자유, 문화를 향한 사명이 개인을 지속적으로 무의식성의 어둠에 사로잡아 두고 무가치하게 되도록 억누르는 공허한 투사의 충동보다 더 강하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는 시련이 주어진다. 그것은 의식함으로써 생기는 고통, 도덕적 갈등, 자기 고유의 사고의 불확실성이다. 이 과제는 엄청나게 어려워서 언젠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한 세기에 해당되는 단계에서 도달될 수 없고 항상 우리는 겉보기에 더 쉬운 무의식성의 길을 가도록 권유하는 온갖 힘과의 투쟁에서 끝없는 고통과 노력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의식성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은 이 과제를 안심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길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익명의 국가에게 넘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누가 이 타인, 즉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체하는 공헌하는 초인이라는 말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사고하고 느끼는 인간들이다. 단지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예술의 대가들이다. 무엇이 궁극적으로 국가란 말인가? 국가는 모든 무가치한 것의 축적이며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이 국가를 의인화할 수 있다면 정신적, 육체적 관점에서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개별적 수준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한 개인 아닌 한 괴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대중심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장 훌륭했던 시기에는 결코 국가를 믿지 않았고 인간을 어둠의 정신에 의해 지배받는 세계로 투사하는 모든 강제적 힘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세계를 넘어서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신의 영역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 삼게 함으로써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시점을 갖도록 불멸의 신호를 주었다. 인간은 산소, 물, 단백질, 지방 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산소나 물처럼 사회는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의 하나다. 그러나 인간이 공기를 숨쉬기 위해 산다고 주장한다면 말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건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사회는 인간 집단의 공생을 위한 단순한 개념이다. 하나의 개념이 삶의 운반자는 아니다. 자연스러운 유일한 삶의 운반자는 개인이며 모든 자연에서도 그러하다. 사회 또는 국가는 삶의 운반자들의 집합이며 동시에 그것의 기구로서 중요한 삶의 조건 중 하나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회의 하나의 입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완전히 옳은 말은 아니다. 어떤 경우이건 인간은 국가 없이도 공기 없이도 사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산다. 정치적 목적이 압도하면 분명히 부차적인 일이 주요 사항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각각의 개인은 그 고유의 사명에 속게 되고 2000년의 기독교 문화는 날아가 버린다. 투사의 철회를 통한 의식의 확대 대신에 의식의 협소화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단순한 조건인 사회가 목적으로 내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는 무의식성으로의 가장 큰 유혹이다. 왜냐하면 군중은 스스로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을 틀림없이 집어삼키고 그 개인은 모든 경우에서 무력한 입자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전체주의적 요구는 정신치료가 인간에게 그의 자연스러운 사명을 성취하도록 돕는 권리를 주제넘게 요구하는 것을 한순간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국가는 정신치료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보조원을 만들어내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추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신치료는 사회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하는 용도가 정해진 기술주의가 될 것이다. 신호는 고유의 삶을 잃게 될 것이며 국가의 의견에 따라 이용되는 기능이 되어 버릴 것이다. 심리과학은 단순한 정신기구의 합리화 능력에 대한 검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신치료의 치유 목적으로 말하면 환자가 국가의 조직에 완전히 성공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치유의 표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목적은 개체에서 신문의 완전한 박탈. 아 슬프다. 즉 개체의 지속적인 무의식화에 의해서가 가장 잘 도달하는 만큼 의식화의 모든 방법들은 단번에 진부한 것이 되고 일찍이 무의식적 내용의 의식화를 못하도록 막는 데 이용되었던 모든 방법들을 다시 과거의 창고에서 끄집어내도록 권장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치유 기법은 완전히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크게 볼 때 정신치료는 현재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세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유럽의 두 번째로 수백 년에 걸친 종교 재판의 암흑에 잠기게 될 것인가의 여부는 미래의 발전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물론 국가의 전체주의적 요구가 폭력적으로 관찰되고 지속적으로 주장될 경우에만 나타날 것이다. 국가라고 부르는 우리의 사회기구가 그 권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낄 뿐 아니라 정황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되고 있다는 것을 분별 있는 자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시민의 의식적 통찰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귀찮은 결정을 하기 위한 아니함에서 피하기 무의식성을 귀찮은 결정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피하기 위한 아니함에서 또는 무의식성에서 일어난다면 개개인은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는 소멸될 확실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럼으로써 국가는 어느 면에서도 교도소나 흰개미집과 다름없는 것이 될 것이다. 개성의 의식화가 자연스러운 사명에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목표는 아니다. 왜냐하면 개별적 존재에서 우정부적 집합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인간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나치게 극단적 개인주의의 불확실한 이상에 해당되는데 이 개인 지상주의 자체는 마찬가지로 불충분한 집단주의에 대한 병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이와 반대로 자연스러운 개성화 과정은 인간 공동체의 의식성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인간은 결합하는 모든 인간의 공통되는 무의식을 의식성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개성화는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는 동시에 인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개별적인 사람은 존립이 그렇게 보장된다면 국가 속에서의 개별적 사람들의 조직화된 모임 또한 더 큰 권위를 갖춘 국가에서도 더 이상 이름 없는 대중의 형성이 아닌 의식된 공동체가 될 것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은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과 개인의 결정이다. 개인의 이러한 자유와 독립성 없이 진정한 공동체는 없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공동체 없이는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둔 독립적인 개인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독립적인 인격은 공공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공복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간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성숙함을 갖추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발전에 앞서서 강제로 인간에게 강요되는 해결들 역시 문제다. 자연의 사실들은 지속적으로 억누를 수 없다. 물에 스며들고 침투하는 특성으로서 그것은 자연의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체계를 구멍내고 언젠가 무너뜨린다. 그러나 현명한 정치수를 가지고 있고 정신을 포함한 자연에 필요한 공간을 허락하는 권위자는 몰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가 더 많은 권위를 필요로 하고 소망한다면 그것은 유럽 사람에게는 미성숙한 정신의 부끄러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에 있는 무수한 수백만 명이 전통을 잃어버린 유치한 계몽주의자의 도움으로 교회의 권위나 왕과 황제의 권위적 통치 권력에서 벗어나 있으며 감히 권위가 있다고 자처하는 어떤 폭력의 의미도 방향도 없이 희생되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의 미성숙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실이다. 우리는 스위스에서 어떤 빈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소행성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구성하는 같은 지구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들 한가운데 놓여 있으며 우리가 무의식적이면 우리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에 빠지게 된다.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보다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다. 그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까지 설명한 몇 명에 불과한 심리학자나 정신치료자를 온당치 못한 방식으로 중요하다거나 더 좋다거나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임이 없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심리학자의 자격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고 현재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의문과 요구를 명확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과제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우리의 목소리가 미약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소동에서 울리는 소음 속에서 무력하게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에 중국 명언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깨달은 자가 홀로 옳은 것을 생각할 때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것을 들을 수 있다. 모든 것들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비록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도달하기 힘들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고되기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개개인에 대한 특정 작업을 완수하는 것을 짜증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도달 가능한 목표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별적인 인격의 발전과 성숙이다. 개체가 삶의 매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한 비록 수천의 나무들이 열매를 달고 있지 않아도 단 한 그루만이라도 열매를 달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에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하려는 모든 것을 가장 잘 자라게 하려는 것을 도외시하는 자는 얼마 안 있어 항상 가장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가 자신의 머리 위로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현재 정신치료의 가장 고결한 과제는 바로 개개인의 발전이라는 목표에 헌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노력은 각 개인이 그 속에서 인생의 최대한의 충만함을 전개하려는 자연의 정신을 뒤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삶은 황금으로 도금된 세장 속에 갇힌 세속에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내부에서만 그 의미를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챕터죠. 정신치료의 현재에 대해서 융 나름대로 그 당시 1941년에 유럽 사회가 전쟁에 휘말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스위스의 치료자들과 함께 이런 자기의 생각을 나누면서 논의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여요.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발제하신 우리 이은숙님 조금 나누고 우리 쉬는 시간 갖죠. 이게 책을 읽어가면서 마음속에서 자꾸 떠올랐던 제 느낌은 우리가 이 문명화되는 것들 또 지나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의식적인 세계에서만 살아오는 것들,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명에 우리가 이렇게 압도되어 왔구나. 그리고 그 속에는 굉장히 뭐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뭔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순수하고 고유한 것들이 얼마나 무시되고 박탈당해 왔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고유한 것들이 채 발현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들이 압도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인간에게 얼마나 폭력적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임상에서 그 내담자들의 그 신경증으로 고생하고 정신증으로 고생하는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게 부모와의 관계 경험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그것 역시도 이 사람들이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자기로서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명의 의식이라는 어떤 부분, 그걸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 아이도 자기로서 이렇게 발현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유한 개인으로서 성장시키지 못하면서까지 부모에게 종속되어야 하던 그런 그 아픔을 아직도 갖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통찰들이죠. 결국은 여기서 개별적인 인격의 발전과 성숙이라는 이 주제를 여기서 융이 잘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융이 개별화라고 하는 것, 결국 인간 성숙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여기서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서 그 융의 시대의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또 지금은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 속에서 고민해야 될 것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이라든지 이런 비인간화보다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아이들의 삶에 간섭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미디어 종류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어떤 돌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을 방치해 놓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아이들을 빼앗겨 버렸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빨리 어른처럼 자라라고 요구받죠. 그렇게 된 거죠.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했던 그런 쪽에서 치매에 의한 신경증보다는 이제는 부모 부재에 의한 신경증이 심각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회 현상들 쪽에서도 보면은 10대들의 일탈 행위들이 그 이전보다도 더 심해지고 더 과격해지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융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어떻게 보면은 인간 정신적인 건강에서는 더 암담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은 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체제의 존속을 위해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종교 자체도 아까 종교 이야기 나왔지만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본래의 심혼이라고 말하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좀 그냥 거의 뭐 자본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 많은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개별화의 과정을 가는 게 아니고 군중 심리로 사람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군중 심리는 결국은 얘긴 자기가 땅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 자기를 다 포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적 부모 대신에 새로운 부모들이 이 개별화를 촉진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합병해서 흡수해버려서 그 어떤 심원을 다 파괴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심원, 각각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원 자체가 용해돼 버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태가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종교에 대해서 참 인간의 이기적인 것을 투사하는 어떤 그런 체제로 한쪽으로는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저도 그렇고 굉장히 제 이기성을 어떻게 투사하고 싶고 제 욕망을 투사하고 싶고 그런 마음대로 막 이런 어떤 형식이나 체계로서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네, 생각을. 그러니까 어쩌면 그 투사가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투사가 건강하게 각자의 인디비주얼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각자의 개성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죠.